마리는 10년 동안 마비 상태로 지내왔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항상 자기 삶의 바빠 휴가를 떠나고 파티에 참석하며 그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것을 만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녀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그녀의 모든 필요를 돌보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부동산을 친자식들에게 남겼고 나에게는 평창동의 낡은 집 한 채만 남겼다. 마리의 딸 수지는 나를 향해 날선 말을 던지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단지 가정부일 뿐이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 인정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 존중이라는 것은 그녀가 나에게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 화폐였다. 하지만 그 낡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마리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웠다. 그녀의 안색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었다. 겨우 속삭이듯 그녀는 나에게 닭고기 파이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팔다리를 마사지해주면서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우리 사이에 무언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부엌에서 나는 반죽을 밀고 속재료를 간 맞추고 모든 것을 손으로 감각적으로 측정하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은 천장을 응시하며 멈춰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로. 파이가 조금 식었을 때 나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한 입씩 그녀에게 먹여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씹었다. 항상 그랬다. 그녀는 식사를 끝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식욕이 나를 놀라게 했다. 평소에는 몇 입 먹고 끝내곤 했지만 오늘은 접시를 다 비우고 따뜻한 국물까지 달라고 했다. 그녀는 작은 간격으로 국물을 홀짝이며 조용히 그러나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은 식욕이 좋으시네요. 나는 그녀를 보며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이 나에게 무한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새벽 1시 52분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나는 당황하며 그녀의 숨을 확인하려 몸을 숙였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침묵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내야 했다. 목이 메어오는 가운데 속삭였다. 마리, 엄마. 그녀는 떠났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닭고기 파이를 다 먹은 지 몇 시간 만에. 아침 9시 수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뭘 먹인 거냐고. 나는 순간 참을 수 없을 뻔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언제 당신네 가족을 위해 뭔가 나쁜 짓이라도 했던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그동안 진심으로 엄마를 신경 쓴 적이 있었나요? 당신이 당신 인생을 즐기느라 바쁠 때 나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분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한다고.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수지는 차갑게 받아쳤다. 만약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애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눈빛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는지 그녀는 금세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긴장을 풀려는 듯 말했다. 수환씨, 제발 그만해요. 그리고 당신, 지수씨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입 다물고 장례식이나 제대로 치르게 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유산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목소리, 스디슨 말다 좀. 방 안에는 슬픔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채의 집을 나눠 가졌다. 각각 한 채씩 가져갔고 남은 5천만 원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가끔 인간의 냉혹함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깊이 베어들었다. 마리는 힘든 삶을 견뎌냈다. 3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며
남편은 41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교외의 작은 옥수수 농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십 에이커의 땅을 혼자 관리해야 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그녀는 마비 상태가 되었다. 그때는 이미 내 남편 민철이 우리를 버리고 사라진 뒤였다. 그 당시 수진과 그녀의 남동생 수혁은 아직 미성년자였다. 민철의 아내로서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모든 것을 떠맡았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물론 나도 억울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였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무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무관심은 나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계속 버텨내겠다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이제 그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갈갈이 찢는 모습을 보며 10년 동안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친자식들에게조차 뒤처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10년의 헌신. 그리고도 나는 여전히 그녀의 친자식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가슴속에 쓴맛이 타올랐고 그것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내가 민철과 결혼했을 때부터 마리는 나를 친딸처럼 대해 주었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면 그녀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과일은 씻어서 가지런히 주방 카운터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온화했으며 절대 성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내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짜증을 부려도 그녀는 조용히 상을 차려 내 앞에 놓고는 온화함과 인내로 나의 가장 나쁜 기분을 달래주곤 했다. 그녀의 품위와 따뜻함은 때로는 나의 친어머니를 능가했다. 명절 때면 그녀는 몰래 내 손에 약간의 용돈을 쥐어주며 좋은 거 하나 사 입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나를 쉬게 했다. 아이에 대한 압박도 없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애 키우는 게 모든 여자의 의무는 아니야. 넌 아직 젊어. 인생 좀 즐겨. 나처럼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은 살지 마라. 그 당시에는 그녀의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나를 조금 더 가볍게 살길 바랐다는 걸 이해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몇 초 만에 깨달았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마리의 숨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고요함에 빠져들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 집을 팔아보는 게 어때? 엄마가 남긴 집 말이야. 내가 매수자를 찾았어. 꽤 괜찮은 가격을 제시했더라. 이 집을 완전히 개조할 계획이라던데.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말을 이어갔다. 지수, 이 집은 낡고 무너질 것 같아. 너 혼자 여기 사는 건 위험해. 지금 팔고 돈을 챙기는 게 낫지 않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수혁, 마리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는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팔아. 그러니 돌아가. 지수,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좋은 제안이 들어왔잖아. 수진도 옆집을 이미 팔았어. 그녀는 너보다 똑똑하잖아. 이미 돈을 손에 쥐었는데 넌 아직도 이 낡은 집에 매달려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떠나버렸다. 마치 이 집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며. 며칠 후 옆집에서 소음이 시작되었다. 수진이 팔아버린 집이 철거되고 있었다. 중장비의 갱음이 길을 울렸고 드릴과 불도저가 집을 부수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그 소음은 시끄럽고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깊은 아이러니를 느끼게 했다. 마리가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녀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 지어온 집들이 그녀가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과 벽 하나를 공유하며 사는 것은 나 역시 이곳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었다. 이곳은 내 남편 민철이 자란 집이었다. 그는 몇 년째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돌아온다면 자신의 과거 한 조각을 여전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방 하나씩 정리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물통을 들고 복도로 나섰을 때 깨끗이 닦아놓은 바닥에 진흙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낡은 나무 바닥은 세월에 닳아 약간 틀어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느슨해진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려 손상을 확인하려 했고 그 순간 얼어붙었다. 바닥 아래 속이 빈 공간에 10만 원짜리 지폐가 묶여 있었다. 내 손은 떨렸다. 나는 판자를 다시 내려놓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뭐지?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지? 마리가 남긴 걸까? 그녀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은 거지? 그리고 왜 여기에 숨겨둔 걸까? 나는 문을 잠그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다. 조심스럽게 판자를 열고 돈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폐는 완벽히 묶여 있었고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것을 모두 세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다. 3억 원. 바닥을 다시 덮으려던 순간 맨 아래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안에는 구겨진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리의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지수야, 이 돈은 너를 위한 거야. 민철을 기다리지 마. 그는 그럴 가치가 없어.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항상 너를 생각했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단다. 내 손은 쪽지를 들고 떨렸다. 목이 메어와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마리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난 10년 동안 팽팽히 당겨져 있던 내 마음속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나는 주저앉아 통제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다. 내 울음소리는 폭풍처럼 집안을 울렸다. 10년간의 좌절, 슬픔, 애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몸이 지쳐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에야 눈물이 멈췄다. 나는 얼굴을 씻고 거울 속에 부은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시선은 뒤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로 옮겨갔다. 그녀는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았을까?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를 차갑게 대하며 수년을 보냈다. 그들은 그녀가 나를 위해 이런 것을 남겼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싸우던 그 집들, 한 채당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치였다. 그런데 그녀는 나에게 그 얼배에 달하는 헌금을 남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마리는 항상 나를 진정으로 신뢰했던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나는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내가 품었던 모든 순간의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이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브래드는 안정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도박에 중독되어 돈이 손에 들어오는 즉시 포커 테이블로 달려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잃어버리곤 했다. 태사는 더 심각했다. 그녀는 불안정한 생활 방식과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로 인해 임신 2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다. 너희 엄마는 정말 편애가 심해서 태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녀의 아들인데 내게 남긴 건 그 낡아빠진 집 한 채뿐이야. 그런데 큰 돈은 그 애부인한테 줬다니. 민철은 아마 어디선가 죽었겠지. 그리고 지수가 재혼이라도 한다면 그 돈은 다 남의 손에 넘어갈 거야. 너, 그 돈 다시 가져올 방법을 찾아야 해. 아니면 이든을 이용해보는 건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압적이었다. 너 미쳤어. 브래드가 대답했다. 그 애는 내 조카야. 이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어.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수가 내 엄마의 돈을 다 써버리는 걸 지켜보기만 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브래드가 말했다. 좋아. 넌 거리 상황을 계속 지켜봐. 난 안에서 그들과 가까이 있어 볼게. 기회를 놓치지 마. 내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러 모든 말을 녹음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테이블로 서둘러 돌아갔다. 엄마, 아빠,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일찍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차를 불러드릴게요. 이든이랑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내 속의 아드레날린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부모님을 배웅한 후 나는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든의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식당을 나와 가까운 경찰서로 이어지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더 조용한 경로였지만 출구 근처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 뒤에서 비추던 가로등이 점점 희미해지며 골목은 어두워졌다. 나는 이든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가슴 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 너무 어두워요. 우리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에요? 이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거에 다 왔어. 출구가 바로 앞이야. 나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그때였다. 내 시야 한쪽 끝에 움직임이 포착됐다. 프레드. 그는 골목 끝에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행동은 너무 의도적이었다. 나는 즉시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이든 앞에 섰다. 잠시 후 반대쪽에서 태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을 띤 채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지수, 벌써 가려고. 아직 할 얘기가 남았잖아.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무시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뭘 원하는 거야? 돈이라면 그냥 말해. 프레드가 입을 열었다. 물어봤으니 말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돈이야. 내가 그 집에서 가져간 돈. 정신 나갔구나. 나는 쏘아붙였다. 그 돈은 나한테 남겨진 거야. 너희 돈이 아니라고. 태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지 마. 내가 그녀를 돌봤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해. 나는 자세를 바로잡고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미 경찰에 전화했어. 브래드는 잠시 흔들리며 자신감을 잃은 듯 보였다. 겁주지 마. 농담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식당을 나서는 순간 경찰에 전화했어. 지금쯤 오고 있을 거야. 이제 너희가 결정할 차례야.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고 싶은지.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워졌다. 태사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프레드, 저 여자 거짓말이야. 경찰이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아. 하지만 브래드는 더 이상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때 편의점 문 위에 종이 울렸다. 누군가가 들어온 것이다. 편의점 주인 제임스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는 손을 들어 살짝 흔들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브래드도 이를 알아챘고 그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지수, 태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경찰을 불렀다 해도 아직 시간은 있어. 나는 조금 더 앞으로 다가가며 강하게 말했다. 이미 너희가 한 짓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해.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건 납치야. 아직 빠져나갈 길이 있어.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너희는 범죄자가 되는 거야. 브래드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제임스가 편의점에서 나와 우리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거기 괜찮아요? 네,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제임스, 부탁인데 경찰에 다시 전화 좀 해줄래요?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태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젠장, 진짜로 누굴 부른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며 브래드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자. 브래드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다. 브래드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브래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걸 더 악화시키지 마. 그는 잠시 더 주저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태사도 그의 뒤를 따라 골목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제임스는 모든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고 나는 이전에 녹음했던 음성 파일을 경찰에게 넘겼다. 태사가 우리를 스토킹했던 일, 복도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위협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협박과 추적은 충분히 심각한 문제였다. 경찰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브래드와 태사를 소환할 절차를 시작했다. 신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내게 말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원하는 건 그저 그들이 저와 제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이드는 내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이드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르고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다. 이 집을 지탱하는 건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의 중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창문을 열자 마당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어. 태사랑 브래드, 어젯밤 큰일 날 뻔했대. 그렇다더라. 경찰까지 출동했다니까. 브래드는 도박비대 허덕이고 있었으니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지. 불쌍한 지수아. 10년 동안 그 할머니를 돌봤는데 이제 이런 난리까지 겪어야 한다니. 그래도 지금은 그들이랑 비교하면 훨씬 낫지. 할머니가 남긴 돈 덕분에 이제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듣고만 있었다. 이 마을은 작았다. 너무 작아서 작은 물결도 마을 끝까지 닿으면 큰 파도가 되어버리곤 했다.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알려질 테니까. 브래드와 태사는 이미 마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큰 혼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항상 브래드의 도박 문제를 투덜댔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자 그의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포커 테이블에서 간신히 상황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에게 신용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카지노조차도. 태사는 더 심각했다. 그녀는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적은 엉망이었고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남아있던 고개마저 사라졌다. 몇몇 이웃들은 대놓고 그녀를 비웃었다. 그 평판으로 보험을 판다고. 웃기지 마. 결국 태사는 눈물로 범벅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정당한 목을 되찾으려 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댓글창은 차갑기만 했다. 가난하다고 남의 돈을 훔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야. 가난하면 일해. 남의 돈에 손대지 말고. 10년 동안 그 할머니를 돌본 건 내 형수였지. 너는 아니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결국 그녀의 계정은 콘텐츠 정책 위반으로 신고되어 정지되었다. 한편 로렌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대부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브래드와 태사가 마을의 스캔들 중심이 되자 결국 그녀도 폭발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그랬듯이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난리야?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 거지.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잘난 척하지 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우리를 완전히 끊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렌, 난 이미 오래전에 너희를 마음에서 끊어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알고 있었어.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조금은 붙잡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명확히 보여. 너희에게 나는 그저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집을 두고 싸우고 싶으면 싸워. 소리치고 다투고 다리를 불태우고 싶으면 그러든지. 하지만 앞으로는 나를 찾지 마.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3일 후 회색 여행 가방이 파인크릭 기차역에 굴러들어왔다. 민철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구겨진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피로감이 희미한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를 정예했던 차가운 무관심과 이기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는 플랫폼에서 잠시 멈춰 휴대폰을 꺼내 로렌이 보낸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지수가 지금 잘 나가고 있대.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녀가 모든 걸 상속받았다고. 엄마의 돈, 현금, 재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정말 그녀가 모든 걸 가져가게 둘 거야. 로렌의 메시지는 신중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한 줄 한 줄이 민철의 깊은 불안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메일 말미에는 지수와 이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철이 본 것은 따뜻함도 가족의 의대도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녀가 너무 잘 살고 있어. 그 편안함과 여유가 그녀에게 속할 거라고 그는 믿지 않았다.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지며 욕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로렌은 마을의 한 카페에서 민철을 만났다. 정말 돌아왔네. 로렌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럴 생각 없었어. 민철이 의자에 기대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메시지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지. 로렌은 짧고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아니면 기의 냄새를 맡았겠지. 민철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돈이 얽힌 문제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적이 없었다. 맞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의 돈을 그녀가 다 가져가게 두진 않을 거야. 그건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 로렌은 비웃었다. 그만 좀 해.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마. 그동안 넌 어디 있었는데. 지수는 10년 동안 엄마를 돌봤어. 그런데 넌 사라졌잖아. 내가 여기 남아야 할 의무라도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여긴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곳이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지수가 남기로 한 건 그녀의 선택이지. 그렇다고 그게 그녀가 모든 걸 가져갈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그 유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로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야. 민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감정적 약점을 공략할 거야. 로렌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이제 그녀는 차갑게 변했어. 우리 모두를 차단했잖아. 그럼 이든을 이용할 거야. 로렌의 표정이 바뀌었다. 미쳤구나. 잊었어. 내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라졌다는 걸. 그 아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 진짜 관계는 필요 없어. 민철은 느리고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척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는 척만 하면 돼. 그걸로 충분히 그녀를 흔들 수 있어. 로렌은 한동안 그를 응시하더니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가족이니 공정이니 떠들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돈뿐이잖아. 넌 다르기라도 해. 민철이 쏘아붙였다. 잠시 동안 둘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 초 후 로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돼. 그녀는 예전의 지수가 아니야. 알아.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문을 열어줘야 해. 넌 아직 그녀의 가족이잖아. 내가 나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언제 시작할 거야? 빠를수록 좋아.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자유로운 꿈에 빠져 있을 때 현실의 차가운 맛을 보여줄 거야. 그날 나는 동네 식료품점에서 나왔다. 손에는 빵과 우유가 든 봉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햇살은 밝았고 길양 옆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모퉁이를 돌다가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거기 있었다.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낡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서 있었다. 피곤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억지로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 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았다. 공기가 내 폐에서 안전히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1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삶에서 사라졌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첫 반응은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다. 깊고 날카로운 낯섦.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 듯했지만 분명히 익숙한 소리였다. 지수야.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민철, 정말 너야.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침착하게 만들려 애썼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은 나조차도 놀라게 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연습이라도 한 듯 미소 지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어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봉지를 들어 올린 채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내 등은 돌처럼 뻣뻣했고 뒤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내 시야 한쪽 끝으로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따라오지 않았고 다시 말을 걸지도 않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감자를 썰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머리에는 더 많은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 익숙한 공허함. 그것은 내가 오래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삶으로 나를 단번에 끌어당겼다. 거실에서는 이든이 퍼즐을 맞추며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든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10년. 민철은 10년 동안 사라져 있었다. 그동안 나는 모든 폭풍을 건져냈다. 그의 어머니를 돌보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모든 고난을 버텨냈다.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느리고 치밀한 고문 같았다. 이틀 후 민철이 내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치 속죄를 구하러 온 애 친구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지수아, 난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냥 이든을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뭘 가져가려는 게 아니야. 그는 급히 말했다.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나도 쉽지 않았어. 이제는 좀 책임을 지고 싶어. 쓴 웃음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이제야 내가 아버지라는 걸 기억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바로잡고 싶어.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애 돌아왔는지 곧 알아낼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철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마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식료품을 사는 모습, 마을 광장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이든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까지 목격했다. 엄마, 어느 날 오후 이든이 집에 돌아와 말했다. 오늘 어떤 남자가 나를 멈춰 세우더니 자기가 내 아빠라고 했어. 내가 들고 있던 옷걸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니?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내가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했어. 이든이 말했다. 그랬더니 내가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 이든은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그 사람 묻는 게 좀 이상해서.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 아가, 만약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예의는 지켜도 돼. 하지만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이미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로렌이었다. 민철 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이웃이 이사 간 소식을 묻는 듯한 태연함이었다. 그가 돌아올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그렇지. 내 목소리는 곧바로 차가워졌다. 그냥 아이를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녀가 잠시 멈추고 말했다. 그러더니 거에 덤덤하게 덧붙였다. 민철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 척하지 마.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사라졌어. 편지 한 통도,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다고. 이게 무슨 가족 상봉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수아, 그렇게 흑백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 그래도 이든의 아빠이긴 하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민철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는 1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위산을 물려받은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만약 그의 진짜 목적이 돈이라면 그가 다음 수를 두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다. 로렌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처음부터 둘이 한 통속이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블라인드를 흔들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민철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10년 전의 지수가 아니었다. 최근 들어 로렌은 내 삶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너무 자주,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한 태도로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움도, 비꼬는 어조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갑자기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에게 빵과 과자를 가져다주고 차를 마시자고 초대하며 심지어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다. 이든을 키우면서 이사 준비까지 하느라 많이 바쁘잖아.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었어. 어쨌든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그 갑작스러운 따뜻함은 친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전략처럼 느껴졌다. 로렌은 이유 없이 부드러워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친절한 제스처, 모든 사소한 도움의 제안은 내 방어선을 시험하는 미세한 바늘 같은 것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된 집거실에 앉아 있었다. 로렌은 선반의 먼지를 털어내다가 무심한 듯 물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던데 팔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아직 결정 안 했어.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가벼운 어조였다. 정말 이 집에 애착이 있다면 이든을 위해 남겨둬도 되잖아. 이건 그의 할머니 집이었으니까. 언젠가 그가 커서 이곳에 다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내가 걸려들지 않자 그녀는 화제를 바꿨다. 그나저나 민철이 내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 변했지. 로렌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가 나쁘게 말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강해졌다고 하더라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가끔은 누군가와 짐을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싶대. 이제 그녀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애 이렇게 가까이 맴돌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그들은 다시 내 삶으로 스며들기 위해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 삶에 스며들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소녀를 떠올렸다. 희망으로 가득 찬 새 신부였던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이나 후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돈 때문에 돌아왔다. 그 쓰라린 진실은 나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아픔을 남겼다. 다음 날 나는 이든을 마을의 어린이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독서 공간에 앉았고 이든은 우주의 은하계를 다룬 그림책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나는 책장 옆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차분하고 집중한 표정을 눈에 담았다. 엄마, 이든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걸까?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계속 물어봐 이든이 진지하게 말했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진 않아. 내 눈이 따끔거렸다. 우리 아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든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든은 아직 어리지만 느낄 수 있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리가 남긴 서류를 꺼냈다. 유산문서, 은행기록, 신탁기금 제안서, 재정계획 노트. 나는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모든 자료를 백업했다. 그 돈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든을 위한 보호막이었다. 나는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을 잡았다. 모든 재정 문서를 업데이트할 때가 되었다. 나는 이든만을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보호자 제어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제3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정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했다. 나는 민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내 수를 두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나는 그들을 직접 대면할 의도가 없었다. 나는 계속 살아가고 계속 미소 지으며 로렌의 친절과 민철의 후회를 받아들이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 수를 둘 때마다 나는 이미 세 수 앞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감원이 벗겨질 때까지. 늦봄의 바람은 점점 불안한 열기를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민철이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는 연기를 이어갔다. 통제된, 공손한, 심지어 도움이 되려는 태도까지. 그는 학교에서 이든이 돌아오는 길에 나타나고 가끔 커피를 가져다주며 지역 행사에서는 마치 잘 지내는 전남편처럼 행동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마치 정말로 아들의 삶에 다시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연극이었다. 그는 내가 경계를 낮추고 그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 돈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건 그 문은 이미 단단히 잠겼다는 것이다. 그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카일리 존스님. 저희가 이든 존스의 법적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민철 존스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신탁기금의 세부사항에 접근하려는 요청을 하셨고 출금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계정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 신탁기금은 제가 유일한 수탁자로 설정했으며 아버지의 재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단호하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모든 권한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만족감이 아닌 단단한 거래와 함께 민철이 마침내 움직였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로부터 은행의 공식 거부 편지가 전달되었다. 편지에는 신탁기금의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민철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신탁 설립자의 의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귀하는 이 기금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보류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요청을 더 이상 제출하지 마십시오. 나는 민철이 이 편지를 읽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내가 더 이상 그가 조종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계산하지 못했다. 다음 날 로렌이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다. 너,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놓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정말 무자비하구나. 이건 무자비함이 아니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보호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민철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그가 싸우고 싶다면 싸우게 두면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거야. 내가 가져가려는 건 애초에 너희 것이 아니었어. 로렌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너 너무 자만하지 마.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만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걸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로렌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남겨진 공기에는 씁쓸함과 좌절감이 맴돌았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마트 앞에서 민철을 마주쳤다.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피로와 패배감으로 흐려져 있었다. 한때 자신감에 차서 가슴을 펴고 집을 떠났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오다 멈췄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겼어, 지수야.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힘겹게 나왔다. 아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는 단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야.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 넌 단지 어떤 것들은 힘이나 조작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는 시선을 땅으로 내리깔았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뭔가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한때 가족을 가졌었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떠났잖아.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야. 민철은 반박하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사정하지도 않았다. 그의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난 듯했다. 그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다가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 그 어떤 화려한 작별 인사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가 몇 년 전처럼 그렇게 사라졌다. 로렌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때 내 삶을 뒤흔들려 했던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역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다. 나는 지원했다. 동네 주민협회에서는 행사 기획을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했다. 나는 테이블을 배치하고 장식을 거는 데 참여했다. 어린이 미술센터에서는 학부모 도우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곳의 단골이 되었다. 지수 씨는 항상 세심하시네요. 행사 담당자인 수잔이 따뜻하게 말했다. 지수 씨가 있으면 모든 일이 더 매끄럽게 진행돼요.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마 사람들을 돌보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수잔이 보지 못한 건 이번에는 내 미소가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웠다는 것이다. 이든 역시 새로운 장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감정은 안정되었고 그는 더 편안하고 개방적으로 변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그는 집에 와서 반 친구들이 한 말, 쉬는 시간에 어떤 게임을 했는지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다. 지난주에는 수학 퀴즈에서 우수상을 받아왔다. 나는 그 상장을 냉장고 문에 자랑스럽게 붙여두었고 부엌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눈길을 주곤 했다. 저녁이면 그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숙제를 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몇 달 동안 생각만 해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노트를 검토했다. 나는 작은 가정 기반 상담 서비스를 열고 싶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돌봄의 기술을 활용해 나처럼 지치고 잊혀진 여성들이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한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싶었다. 나는 가족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깨진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정말 이걸 하고 싶어? 그녀가 약간 놀란 듯 물었다. 시도해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때 누군가가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줬으면 했던 때가 있었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이 되고 싶어. 그녀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수야.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거리에 늘어선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햇살은 창틀을 가로질러 쏟아졌고 공기에는 초여름의 부드러운 향기가 실려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홍차를 끓이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들리는 것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뿐이었다. 이드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며 노트 위에 황금비를 들이웠다. 그는 집중한 채 글을 쓰다가 가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는 키가 자랐고 어린 시절의 부드러운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더욱 차분하고 또렷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이것이 내 삶이었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불필요한 사람들과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운 삶. 그날 오후 이든과 나는 동네 커뮤니티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학교에서 새로 시작한 미술 수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내가 큰 나무를 그렸는데 색종이로 새 둥지도 만들었어. 엄마도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좋아하긴 했는데 잘 그리진 못했어. 엄마 그림이 내 그림보다 훨씬 잘 그렸을 거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를 안았다. 하지만 내 나무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멋져. 그는 밝고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손을 잡아당기며 계속 걸었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부드럽게 흔들리는 그림자를 길 위에 드리웠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요리했다. 그는 채소를 씻었고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식탁 위에는 그가 그린 큰 나무 그림이 냉장고에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어른이 돼도 이 그림은 여기에 있을 거야. 진짜로. 이 그림은 이 부엌에 있었던 꼬마가 채소를 씻고 웃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걸 기억나게 해줄 거야.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엄마,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를 지켜줄게. 지금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프라이팬 위에서 손이 멈췄다. 그러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야.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났고 가끔 밤새가 어둠 속에서 울었다. 나는 눈을 감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어온 모든 걸음을 떠올렸다.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과 투쟁, 애로웠던 날들. 이제 그것들은 물결 위에 잔물결처럼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고통을 기억의 한 구석에 조용히 접어두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내 삶을 살고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이든의 부드러운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집에 와서 이제 정말 내 삶에. 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내 뒤에는 이제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된 집이 있었다.